일단은 녹화는 켰고요. 음, 한 5분 정도 더 들어오실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5분 정도 기다렸다 할 거고. 지금 화면은 지금 그 엑스칼리 들어오는 보이시죠? 지금 아, 저 공유한 화면이 맞는지 봐야 되겠네요. 화면이 예, 제대로 공유되고 있고 제 얼굴이 우측에 조그맣게 나오네요. 이게 제 얼굴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게 중요하진 않을 텐데. 그래도 너무 한 화면만 보면서 이렇게 설명 들으면 지겨우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얼굴을 넣어놨습니다, 다시. 어, 한 시간만 진행하니까요. 길지 않습니다. 길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길다고 해서 다 못 보시고 대부분 그렇게 하셔서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지금 그 저번 주도 그렇고 별로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이번 주도 아마 별로 많이 안 들어오실 것 같고 그 전에는 투자나 뭐 다른 것들 이것저것 얘기할 때는 뭐 꽤 들어오셨는데 줌 미팅에 지금 아마 미국 주식에 이제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나 해당 기업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뭐 편하게 질문하실 것도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됩니다. 숏 쳐야 하냐고요? 숏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할 때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숏을 치지는 않죠. 따로 뭐 그런 상품들을 투자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숏 치지는 않고요. 저는 왜냐면 그 실물 자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산을 계속 같이 가지고 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숏을 물론 뭐 당연히 리스크 해칭을 하기 위해서 위험성을 좀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숏을 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이외에 뭔가 이렇게 어떤 시장의 방향을 본인이 판단을 해서 지금은 떨어질 때니까 숏을 치면 뭔가 더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이런 형태의 뭐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거의 갬블링이기 때문에 도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투자는 하진 않죠. 잘 모를 때는 그렇게도 했는데 어, 중요한 건 이제 돈을 모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한 달씩 용돈을 용돈벌이해서 쓰고 뭐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숏을 친다라는 게 큰 의미가 없죠. 숏을 쳐서 돈을 벌어서 어찌됐든 그 돈을 다시 언젠가는 주식에 넣을 거고 그게 아니라 뭔가 뭐 글쎄요. 뭐 어떤 경우에서 또 숏을 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숏을 치는데 동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하는 거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서 보유하고 있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뭐 그런 거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도 않고 어, 그거는 기업에 대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어떤 수익을 봤을 때 뭐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이 뭐 한 번에 뭐 한 2, 3억씩 2, 3억씩 숏을 쳐가지고 한 번에 빠르게 뭐 먹고 한두 번 먹고 빠지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면 뭐 그 나름대로의 재미는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재산을 모아가는 재미를 느끼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 뭐 굳이 숏을 치거나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죠. 물론 장난 삼아서 스레드에는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숏을 치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 그런 숏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돈을 벌기 위한 숏이 아니라 어, 좀 약간 엿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뭐 강의할 때는 그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떤 종목이나 뭐 종목을 사라 마라 추천이나 이런 건 안 하니까요.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도 이 기업을 추천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고,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숏을 칠지 뭘 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고, 회사에 대한 인사이트, 그 기업에 대해서, 어,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그 기업이 실제로 지금 가격이 이제 저평가인지,
흔히 남들이 얘기하는 저평가인지 아니면 지금 뭐 너무 고평가됐으니까 지금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최소한의 기준점이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업 지금 종목을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의견을, 뭐 제 의견을 내서 전혀 저에게 더해 플러스 될 게 없죠. 뭐를 사라 마라, 뭐 숏을 쳐라 마라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저한테 도움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제가 실제로 하고 있어도 알리지도 않을 거고 제가 안 하는 걸 더군다나 뭐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해서 굳이 제가 남들한테 미움을 받을 이유는 없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뭐 제가 추천한 걸 누군가 사서 돈을 번다고 해도 절대 그분들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다들 본인이 잘해서 돈 번 줄 알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돈 벌면 본인이 잘해서 번 줄 알죠, 다. 그래서 그런 충고 자체를 안 합니다. 종목 추천이나 뭐 이런 거. 네, 시간이 이제 됐군요. 9시 5분입니다. 네,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짧게 1시간 안에 끝내니까요. 한 3, 4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그렇게 복잡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엔비디아를 한 이유는 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어쨌든 이 기술주 관련된 것들, 미국 주식에서 기술주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 트렌드를 전부 다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사실 뭐 한국의 국장이나 뭐 한국 기업들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미국 기업들도 있겠지만 어, 중요한 거는 투자를 누가 했느냐나 뭐 무슨 자금 규모나 아니면 그 기업의 무슨 뭐 전반적인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전체 시장을 끌어가는 왜냐하면 제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만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제가 당연히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관심도 없고 모르는 기업을 할 수는 없죠, 분석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거 자체가 뭐 도움도 안 될 거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관심 있는 그런 기업들만 고르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추측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이 엔비디아를 투자를 했냐, 안 했냐, 무슨 제 포트폴리오에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좋냐 안 좋냐, 뭐 앞으로 좋아질 거냐 아니면 안 좋아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음, 흔히 얻을 수 있는 공시 정보집, 공시 자료들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하면 그건 불법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 정보나 아니면 무슨 찌라시처럼 그냥 루머들을 가져다가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건 의미는 없고. 저는 이제 공시돼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설명을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고 그게 대부분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기사거리나 이런 공시 자료로는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보만으로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뭐 이 기업이 이런 사업을 한다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있다, 그리고 뭐 어느 회사를 그 관련된 기술 쪽을 뭐 아니면 관련된 산업 쪽에 어떤 기업을 뭐 인수했다 이런 대외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정보 이외에는 내부적인 것들을 어 그냥 막연히 추측하려는 하는 걸로는 제대로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자신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고 차별화가 돼 있다. 제가 이제 다른 쪽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랑은 다르게 저는 이제 제가 엔지니어 제가 잘하는 전문 분야의 입장에서 보고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회차인데 이제 엔비디아인데 제가 그 투자 관련돼서 강의는 계속 하듯이 강의 내용에서 아마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어, 유명한 기업, 잘 아시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려요. 본인이 포트폴리오가 뭐,
100억대 정도 됐다. 100억 정도를 주무르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거나 뭐 무슨 뭐 VC들처럼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을 발굴해서 미리 지분을 뭐 매수를 하거나 이런 투자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본인이 워렌 버핏이 아닌 이상 큰 기업에나 투자하십시오. 쓸데없는 거 본인들이 뭐 새로운 어떤 무슨 트렌드가 딱 터지면 그 기업하고 연관된 기업을 막 추적해가지고 기업 발굴을 해서 저평가돼 있는 거를 사가지고 뭐 대박을 몇백 배 뭐 대박을 내겠다 뭐 이런 꿈에 그건 꿈이죠. 실제로 꿈입니다. 그거는 그 기업을 잘 아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어,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건지를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경험이 없이 그냥 주식 투자만 하신 분들이면 마치 돈 넣고 돈 먹게 하듯이 그냥 쌀 때 사서 비싸게 몇백 배 될 때까지 올라가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업을 키우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다 알고 있는 기업에 주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들을 레버리징해서 내가 수익을 얻겠다라는 정도의 마인드로 주식을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하는 계속 강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런 이제 미국 그 주식 기업 정보 관련된 분석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기업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저는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는 저 나름대로 이제 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 쪽에서 봤을 때의 그 기업의 비전을 설명드린다라는 거를 항상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엔비디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보시면 하드웨어,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에서 이제 매출이 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에서 매출이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사실은 두 가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분야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인데 하드웨어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GPU라든가 이런 이제 뭐 네트워크도 최근에 뭐 인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트워크 관련된 네트워크 그 기술 관련된 기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엔비디아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GPU 관련된 칩셋을 계속 개발하고 하셨다니라고 하니까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층은 하드웨어 고객층은 예전에는 사실은 오히려 지금 B2B 시장 그러니까 기업에게 이제 그 공급을 하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진 거고 예전에는 기업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B2C였습니다. 왜냐면 GPU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반 고객들 PC였고 고객들 PC가 어찌됐든 디지털 컨텐츠 개발하는 쪽, 그러니까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게임 같은 쪽, 디지털 컨텐츠 개발하는 쪽에서 3D 그래픽 관련된 것들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 3D 그래픽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GPU 계산이거든요. GPU를 이용한 계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디테일한 기술까지는 설명드리기 그러지만 어쨌든 CPU하고는 다르게 GPU 쪽은 어쨌든 그래픽 관련된 3D 그래픽 관련된 연산을 빠르게 하도록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매트릭스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산 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B2B보다는 B2C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영화 쪽 산업에서 쓰는 그런 이제 어, 워크스테이션이나 아니면 일반 사용자가 쓰는 고사양 PC, 우리 PC방에 있는 3D 게임들을 우선적으로 돌려야 하는 그런 PC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기도 있죠. 게임기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GPU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엔비디아가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메인 플레이어는 아니었어요. 메인 플레이어는 어찌됐든 항상 CPU였고, CPU는 CPU대로 계속 이제 뭐 본인들의 생산 라인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다음 단계씩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CPU는 CPU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올라왔었지만 GPU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뜨기 시작했냐면 우리 이제 코인 쪽이죠. 코인판들. 코인판에서 기술 쪽은 전혀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GPU를 써서 채굴을 하면 채굴 속도가 빠르다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 원래는 3D 게임에서 이렇게 쓰는
후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GPU를 이용한 연산을 써서 최대한 빨리 3D 게임을 돌리던 그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채굴하는 데 사용을 한 거죠. 그거 덕분에 이제 코인 채굴하는 쪽,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이나 뭐 이 친구들 진영에서 이거를 GPU를 이용해서 뭐 우리 채굴기들을 잔뜩 막 몇백 대씩 사가지고 이렇게 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GPU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한 거죠. 코인 당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거기 보시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비트코인 채굴하던 GPU는 쓰면 안 된다거나 뭐 왜냐면 이미 그 채굴을 하는데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너무 혹사를 당한 GPU라 저걸 쓰면 안 된다.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요. 물론 제품에 이제 생명 주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코인이 광풍이 불면 GPU 가격이 막 올라갔다가 GPU 막 사재기 했다가 또 코인 또 시들해지면 갑자기 중고 시장에 GPU 확 풀리고 그래픽카드 풀리고 이런 것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GPU 시장은 계속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계속 조금씩 어찌됐든 사이드에서 본인들이 조금씩 메인으로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AI 쪽으로 오면서 AI 이제 프리트레이닝, 우리 이제 프리트레인이라고 하는데 파인 튜닝이나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어, LLM이죠. 지금 이제 오픈 AI나 이쪽 AI 관련된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 훈련,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훈련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블록체인 때부터도 그렇고 이 용어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항상 혼동을 주는데 블록체인 때도 채굴이라는 말을 두어서 굉장히 웃기죠. 채굴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뭐 무슨 마이닝이라고 영어를 도대체 어떤 놈이 만들었길래 그 처음부터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블록체인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데이터베이스 기술이기 때문에 채굴이라고 표현하지만 채굴이라는 게 정확하게 채굴이라고 원래 표현하면 안 되고 전체 컴퓨팅 각 노드들이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합의하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블럭을 생성을 하는 그 과정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수학적인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거를 굳이 마이닝이라고 해서 채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블록체인 때도 이거 GPU를 돌려서 컴퓨터를 켜놓으면 여기 알아서 비트코인이 쌓이고 이더리움이 쌓이나 보다 계속 채굴을 캐내서 이렇게 착각을 하게끔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근데 실제로 마이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네트워크를 사람들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거기에 들어 데이터 정보들을 계속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장할 서로 공통적으로 저장할 공간을 준비하는데 각 노드들이 서로 컴퓨팅들이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이 블록들을 생성하는 과정 자체를 그냥 데이터베이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전혀 원래 뜻과는 다르게 진짜로 마치 그래픽 카드가 녹아다른 막 무슨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채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이 된 것처럼 AI도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트레이닝이 뭔지 막 이렇게 이 컴퓨터한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주고 얘를 막 학습을 시켜서 얘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로 똑똑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지금 만든 거예요. 그 용어도.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원래 트레이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소팅입니다. 순서 정하는 거거든요. 웨이트라고 하는데 그냥 가중치로 모든 단어들을 그냥 순서대로 제일 근접한 뜻을 가진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그걸로 만든 게 LLM이에요. 우리는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니까 얘가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어떤 과정이냐면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장을 완성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중간을 뺀 거를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하고 물음표라고 딱 돼 있으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미 돼 있는 정답이 있으면 여기에서 2를 빼놓고 정답을 빼놓고 질문을 컴퓨터한테 하면 컴퓨터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냥 2라고 여기에는 물음표에는 2라는 값이 나와야 되라고 그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을 내주는 거지 실제로 1 더하기 1을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AI는. 근데 그거를 연산을 하거나 뭔가 지혜롭게 판단을 하거나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LLM이.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언어라는 게. 이 언어의 가중치만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얘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모든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본인이 쭉 글을 써놓고 중간에 몇 개를 빼면 그게 질문이 돼요.
이거는 뭐지라고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질문에 답을 주려면 그 빠진 거를 그대로 거기다 끼워 넣으면 그게 답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LLM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LLM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을 훈련을 한다는 과정은 뭐냐면 많은 정답인 데이터, 최대한 정답인 데이터를 사람들이 걸러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중치를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서 1번 답변, 2번 답변, 3번 답변 비슷한 거에 대한 정답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정답들을 쫙 넣어주고 거기에서 제일 정답인 것들을 제일 먼저 선택이 되게끔 가중치들을 이 단어들을 다 이렇게 섞는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이라고 하면 나 다음에는 는이 올 확률이 높은 거지. 나은 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은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나는이 나은보다는 더 가중치가 높구나라고 해서 그 친구를 나 다음에는 은이라는 글자를 오게 만드는 이게 순수하게 그냥 이 LLM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AI를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연산들, 가중치 연산, 그 단어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게 먼저 와야 되는지 그 계산을 하는 게 GPU가 빠르기 때문에 GPU를 쓴 거예요. 프리트레이닝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NPU라는 것도 얘기를 듣고 있으실 텐데 AI 추론이라고 하는 말들 참 이상하게 만드는데 자꾸 AI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트레이닝으로 훈련된 모델이 있습니다. 훈련된 모델이 지금 챗GPT 무슨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뭐 최근에 5 나왔고 뭐 4, 5 이렇게 있죠. 그 모델들. 그 모델들은 프리트레이닝이 이미 끝난 모델이에요. 끝난 모델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 큰 모델에서 관련된 답변을 찾아서 조합해서 보내주는 거를 지금은 이 우리 GPU를 가지고 있는 이 전체 서버, 오픈 AI나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모델 자체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질문을 하면 질문을 여기에서 모델에서 제대로 검색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고 변환한 다음에 거기서 찾아낸 단어들을 다시 조합해서 보내주는 거를 이 지금 현재 모델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GPU가 그것까지도 하고 있어요. 원래는 프레트레이닝만 이제 아까 얘기한 학습 관련된 것만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에서 그런 것들도 GPU가 하고 있죠. 근데 NPU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 모델 부분은 떼고 언어를 모델에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모델에게 툭 던져주고 모델이 뱉어낸 그 답변을 사람이 알기 쉽게 조합을 해주는. 그러니까 중간에 번역만 쉽게 해서 그 내용 결과물만 던져주는 애를 NPU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NPU가 한창 뜨고 있는 이유고요. 일단 왜냐하면 모델이라는 거 어느 정도 확장하다 보면 거의 정답으로 채워져 있게 될 거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답으로 채워져 있는 그 모델에서 정답을 빼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NPU 정도만 있어도 GPU처럼 하드웨어 스펙이 굉장히 고급인 또는 생산하기 어려운 그런 고가 장비가 아니어도 이제 NPU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인공지능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GPU는 어찌됐든 AI 덕분에 이 엔비디아가 확 뜨게 됐죠. AMD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같이 이제 GPU 계열의 이제 뭐 경쟁사라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쭉 오다가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은 쿠다라는 거를 만든 게 제일 잘한 거예요.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거를 만들어서 GPU를 다이렉트로 컨트롤하게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잘한 건데 쿠다를 통해서 GPU를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들도 많이 늘리고 그런 인프라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GPU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블록체인에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에 의해서 왜냐하면 매트릭스 계산으로 조금 더 수학적으로 빨리 계산할 수 있는 GPU를 꼭 필요했던 인공지능 업계하고 잘 맞물리면서 GPU가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가 아직은 탑이 돼 있죠. AMD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AMD가 쉽지가 않을 부분들은 뭐냐면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쿠다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개발자들에 대한 그 인재 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상태에서 AMD 입장에서는 그런 쿠다의 개발자들 같은 AMD도 본인들의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본인들의 GPU 칩셋에 대한 하드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를 얼마나 빨리 양성할지에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다행인 건 지금 AI를 오히려 활용하면 이런 AMD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새로운 이제 뭐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을 기술을 계속 낼 때 그거하고 연관된 개발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AMD 입장에서는 추격하기가 더 빨라졌습니다. 더 쉬워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가 GPU 시장에서 꽉 잡고 있지만 GPU는 계속 그동안 그 전에도 경쟁해 왔기 때문에 AMD나 이제 계속 뭐 새로운 업체들도 나올 수도 있고 계속 경쟁이 심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젠슨 왕도 알고 있고 잘 젠슨 왕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뭐 우리가 인텔이나 얘네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자신감하고는 달라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GPU에서 우리가 계속 독주를 할 거다라는 식으로는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면 본인들도 알아요. 그 경쟁이 얼마나 타이트한지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오히려 더 빨리 쫓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그 다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지금 그것과 함께, 지금 이제 GPU 관련된 칩셋하고 같이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게 엣징 컴퓨팅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NPU 같은 것들이에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오픈 AI나 뭐 그록이나 이제 우리 xAI나 이쪽처럼 이 엔비디아 GPU의 이제 수요가 폭발한 그런 기업들이 계속 엔비디아의 뭐이 GPU를 계속 이제 뭐 수요가 계속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급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쪽도 어느 정도 모델이 계속 프리트레이닝으로 하다가 모델이 어느 정도 확보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하드웨어로만 뭔가를 비용을 지불하면서 모델 경쟁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그런 거를 한국 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의 기업들이. 근데 뭐 지들은 알아서 하겠지. 잘. 하여튼 그렇게 하는 동안 여기는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모델의 확장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아까 말한 NPU 방식. 그러니까 이 모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제 계속 늘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챗GPT에서 로그인해서 뭐 챗GPT랑 대화를 하듯이 그런 사용자들이 계속 느는데 그거를 느는 거를 지금까지는 GPU로 계속 커버를 한 거죠. 어찌됐든.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메시지 프롬프트 보내면 프롬프트 또 번역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뭐 데이터 찾아서 또 그거를 다시 회신하고 이 과정을 속도가 빨라야지 본인들이 매출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를 계속 어찌됐든 비용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확장을 해왔는데 엔비디아도 알고 있고 이런 오픈 AI나 이런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 우리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AI 서비스하는 업체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온 디바이스로 간다. 엣징이라고 하는데 엣지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네트워크가 끊긴 상태에서도 그 특정 디바이스에서 이런 대형 모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LLM들을 정상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 목표로 지금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미 지금 적용이 돼서 서비스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바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폰이다 그러면 아이폰에서 지금 시리가 있지만 시리 정도 수준으로 이제 시리처럼 네트워크가 끊긴 상태에서도 디바이스 안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대부분 지금 이제 다음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엣지 컴퓨터로 가고 있어요, 많이. 그게 단순하게 모바일 폰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그 로봇 청소기도 우리 LLM을 사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에서 이제 아직 집에서 사용하는 로봇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종 로봇이나 사종 로봇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 리모컨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형태들이 대부분인데 이 친구들한테 이 AI를 탑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이종 로봇이다 그러면 이종 로봇에다가 탑재하는 AI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픈 AI 이제 서버랑 연결해서 그쪽이랑 통신하는 방식의 LLM이 대부분인 거죠. 근데 그게 아예 네트워크가 끊겨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스스로 이제 AI 시스템이 LLM이 돌아가면서 알아서 그 내부적으로 이종 로봇이다. 이종 로봇 안에서 네트워크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정상적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지금 방향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미리 보고 준비를 했던 것들이 이제 제슨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제슨 나노, 뭐 제슨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 제슨 관련된 칩셋도 지금까지는 제스는 어디서 많이 썼냐면 약간 산업용이 많았었어요.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 주로 개발자들이 우리 그 이제 조그만한 뭐 그런 이제 무슨 디바이스라고 할까? 뭐 포스 예를 들어서 포스기라던가 뭐가 있을까요? 조그마한 디바이스를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작은 로봇들
뭐 장난감용 로봇이나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 작은 소형 로봇이나 소형 시스템에 들어가는 일종의, 어, 메인보드 비슷하게, 제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제슨 브랜드를 지금 몇 년째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은 제슨을 경험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산업 쪽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슨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공업용과는 또 다릅니다. 산업용과 공업용은 또 달라요. 공업용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극한 환경에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공업용은 또 공업용 PC가 이제 따로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엣징은 이제 이 엣징 관련된 기술을 이 엔비디아는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온 거예요. 준비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GPU 칩셋 이외에도 하드웨어에는 그런 이제, 지금 엔비디아 칩셋도 하여튼 지금 굉장히 공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IDC 센터 이외의 클라우드 서비스들, 우리 뭐 아마존이나 뭐 많이 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 뭐 구글도 있고,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GPU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GPU 서버들, GPU 팜 서버들이 있는데, 그런 서버들이 이제 지금 계속 수요가 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도 공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IDC 센터나 이쪽 이제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제공하는 GPU가 굉장히 늘고 있어서 엔비디아는 매출이 계속 늘고 있죠. 그게 이제 사실인 거고, 앞으로 더 늘 겁니다. 그 부분 더 늘 건데, 여러분들이 신경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엣징 관련된 것도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그런 쪽에도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물론 그 IDC 센터에 엄청 많은 대수의 이제 그런 하드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 보이지만, 엣징 컴퓨터는 말 그대로 우리 모바일 폰이나 집에 들어가는 컴퓨터처럼, 집에 모두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컴퓨터처럼 그런 컴퓨터를 대체할 만한 작은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도어락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초인종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게 이 엣징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제슨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잘 준비를 해왔고, 지금 최근에 아마 이제 또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쪽으로도,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GPU 입장에서는 뭐 HBM 관련된 걸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GPU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계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모리하고도 통신을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이제 채찌피티나 이런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쪽 인공지능 서비스에 통신을 해가지고 계속 그쪽에서 데이터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엣징으로 가게 되면 어찌됐든 내부로도 다 처리를 해야 되지만, 네트워크라는 거는 분명하게 계속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련된 하드웨어도 계속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사실은 광범위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CPU까지 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가 CPU까지 직접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CPU의 의존도가, CPU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앱에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 CPU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GPU는 주로 이제 빠르게 화면에다가 뭔가를 표시를 하고 3D 같은 것들에 이런 거를 계산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CPU랑은 좀 다른 구조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PU는 점점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르면 CPU는 그렇게 고급이나 아니면 고스펙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GPU는 계속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눈에 시선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처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GPU는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CPU 시장을 굳이 엔비디아가 보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하드웨어 관련된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엔비디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엔비디아를 이제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 많이 있으세요. 소프트웨어는 처음에 맛들인 게 쿠다라고 보시면 되고, 쿠다를 통해서 GPU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자들을 이제 쿠다를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GPU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을 많이 늘렸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CPU 업체들, 인텔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런 업체들도 이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인텔 CPU나 뭐 AMD도 AMD 자기네들 AMD용 CPU, 이런 CPU들을 서로
자기네 CPU를 전문으로 다루는 개발자들이 많아지길 원했었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 인프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엔비디아는 어찌됐든 쿠다로 상당히 성공을 거둔 거고 그 이후부터 이제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준비를 한 게 이런 오픈 USD 같은 이제 오픈 소스 환경에 뭔가 이제 기여도 하면서 그쪽 시장을 키우기 시작을 하면서 그쪽이 영향력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그런 인프라들을 동시에 이제 확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픈 USD라는 건 뭐냐면 3D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데 어떤 일종의 표준 같은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3D 데이터를 뭐 이제 압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압축을 해서 손실이 있게끔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오픈 USD 같은 경우는 최대한 소스를 건들지 말고 모든 툴들 뭐 예를 들어서 블렌더라거나 뭐 맥스라나 이런 이제 3D 관련된 툴이나 아니면 3D 엔진이나 뭐 3D를 표현하는 쪽에서 3D 모델들 뭐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뭐 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동차 관련된 산업이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CAD라든가 우리 설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3D 모델 데이터를 서로 편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화를 시키자라고 하는 해서 나온 그런 표준화 중에 하나가 오픈 USD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오픈 USD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요. 왜냐하면 표준화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터 포맷, 그 데이터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저장함으로 해서 엔비디아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들에서 그 데이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계속 오픈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 USD라는 기술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한 게 옴니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옴니버스는 기술은 어떤 거냐면 다들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옴니버스는 오픈 라이브러리 형태인데 주로 이제 그 공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까지는 인공지능이라 표현하면 안 되고 딥러닝 쪽이나 이쪽 이제 그 우리가 오픈 CV라고 하는 컴퓨터 비전 쪽하고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상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옴니버스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 로봇팔 공장에서 아마 자동차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셨을 텐데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 로봇팔이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생산하는 거를 미리 이 옴니버스라는 3D 공간에서 사람들이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테스트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조명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온도가 바뀌었을 때 뭐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줘서 이 로봇이 오작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오작동했을 때 공업용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로봇들이 오작동한 걸 대비해서 오작동한 걸 매번 검사를 해서 오차가 생기면 오차를 다시 바로잡아주는 시스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서로 제대로 잘 동작을 하는지 이런 거를 가상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게 이 옴니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이 옴니버스라는 걸 통해서 이 제조업이나 공장 쪽에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큰 대형 공장들이 설비를 데려다 굉장히 고가 설비들입니다. 하나에 몇 억씩 하는 설비들을 들여다 놓고 시운전을 하기 전에 여기서 미리 시운전을 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옴니버스라는 플랫폼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오픈 USD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예를 들어 로보틱 암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몇 억씩 하는 로보틱 암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플랫폼에 놓고 여기서 이 로봇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시뮬레이션하고 그런 걸 다 테스트해봐라 라는 의미로 이제 옴니버스를 만든 거고 옴니버스는 이제 성격이 뭐냐면 각 제조업들마다 다 다릅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공장 이제 공업용마다 또 다르거든요. 어떤 곳은 화학 공장에서 그냥 어떤 관 같은 거를 만드는데 관이 절대로 뭐 예를 들어서 누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누수를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그런 용도에 맞는 생산을 할 때 이 옴니버스를 가져와서 본인 공장에 맞는 시스템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라이브러리 형태이기 때문에 옴니버스를 가져와서 우리 공장에 맞는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설비를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이제 옴니버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아이작 이삭이라고 하진 않겠죠. 아이작이라고 했죠. 아이작 심이나 이런 이제 아이작 관련된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로봇 지금 현재 2종 로봇이나 4종 로봇 관련된 그런 시뮬레이션 그것도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3D로 돼 있어서 그건 뭐냐면 아마 요즘에 뭐 영상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종 로봇들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거의 가상 공간에서 훈련을 시켜서
계단이 예를 들어 10cm 계단을 네가 올라가려면 10cm 계단을 올라갈 때 얼마나 어떻게 시도를 해야지 넘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실제 환경에서 하면 로봇이 쓰러져 버리면 망가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상 환경에서 실제 로봇하고 똑같은 물리 환경을 가져와서 그걸 우리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이 계단 하나를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1cm 들었다가 안 되고 2cm 들었다가 안 되고 10cm이기 때문에 10cm까지 들어서 올리면 될 줄 알았는데 딱 놓는 과정에서 뭐 발이 약간 발의 모양새가 실제로 이 계단하고 맞지 않아서 뭐 왼쪽으로 쓰러진다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훈련시켜서 이 로봇이 실제 환경에 갔을 때 정상적으로 걷거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가상 시스템이지 아이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가 이미 소프트웨어로 자기네들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옴니버스 같은 경우는 유료입니다. 제가 무료 라이센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오픈 USD는 이제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옴니버스라는 거는 유료 라이센스로 보통 기업들한테 제공을 할 때 기업에서 이제 돈을 받으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아이작도 마찬가지 유료일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퍼를 받아서 최근에 이제 만들어 드린 게 이 옴니버스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주거나 아이작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주는 그런 이제 오퍼를 제가 개발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사실은 지금 거의 전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지금 현재 전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도 이제 그거를 고도화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고점이야. 뭐 많이 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고점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지금 매출이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킹 반영이라고 그러죠. 이제 앞으로 더 매출이 많이 날 것까지 이미 반영된 이게 주가일 것인가를 뭐 본인들 뭐 퍼 계산하시고 이런 거 하시면서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차트를 보고 그런 이제 수치들을 보고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어, 비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전.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라는 거는 이게 확장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지속이 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의 이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단순하게 확장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시점에는 끝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성장의 한계는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수요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경쟁 업체에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경쟁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따라가기에는 너무 많이 뒤처져 있어요. 뒤처져 있는 겁니다. 그냥 시작 자체도 못하고 있고 안 한 분야도 많고. 다행히 그 기업들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 빠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방법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도 있어요. 그 기업들이 그거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기업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따라가기 벅차다고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면 한 번에 뒤집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다른 걸 할 거야. 아니면 우리는 한 번에 뭔가 다른 걸 내놓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하기에는 이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라는 건 거의 4차 산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4차 산업 분야, 4차 산업 혁명이라 우리 한국에는 4차 산업 혁명 그거 입으로 떠든 지가 꽤 됐죠? 몇 년, 한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4차 산업혁명 수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개솔린 엔진 같은 게 새로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차량용 엔진, 뭐 석유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순식간에 뭐 증기기관이 됐든 어떤 기관 엔진이라는 게 새로 개발됐기 때문에 이 엔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분야가 어느 분야에서 도대체 활용될지 모를 정도로 산업이 개편되고 그게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계속 왔듯이 인공지능하고 로보틱스도 그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셔야 될 수준이에요. 이게 과연 어디에 영향을 줘서 얼마나 많은 파생 그런 효과들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수준인 겁니다. 지금 한 번에 이게 바뀐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 한계를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야 얘네는 지금이 꼭지야. 흔히 얘기해서 주식시장에서 꼭지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어, 무리다라고 보고
이 얼마나 더 성장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은 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과연 엔비디아가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뭔가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은 내부적으로 뭔가를 대단한 걸 준비하고 있을까? 그것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뭐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1회차에서 이제 아마존을 했었는데 아마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또 다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존과 엔비디아를 비교했을 때는 어, 아마존이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되고 싶겠지만 그 경쟁자가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에 기대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어떻게 보면 아마존도 엔비디아의 종속적인 기업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존이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뭔가를 하지 않는 한은 엔비디아한테서 벗어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는 굉장히 그 시장 영향력이 큰 상태고 앞으로도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는 상태고 그거를 제가 이제 이쪽에 오른쪽 위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얘기했는데 3차 산업 전통적인 그 분류는 아시죠? 1차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그 자원에서 채취하는 과정. 그 우리가 농업, 뭐가 있죠? 주로 농업하고 이제 광산업, 뭐 이런 것들이 1차 산업이라고 하죠. 가공 전 단계. 가공 전 단계 뭐를 이제 생산하는 게 1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1차 산업에 지금 엔비디아는 이 1차 산업 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하고 관련된 농업이 됐든 그게 광업이 됐든 무슨 업이 됐든 채취를 하는 거하고 관련된 쪽에 이 인공지능하고 로보틱스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로보틱스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종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공업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들 이제 일반 사용자, B2C인 거고, 공업용이나 산업용 로보틱은 이미 굉장히 발전을 한 상태고, 물론 인공지능은 지금 나중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 로보틱 암이나 이런 제조 쪽에는 굉장히 그 발달된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인공지능이 지금 탑재되는 과정이 지금 이제 1차 산업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산업도 마찬가지. 우리 가공 쪽이니까 2차 산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 제조 이쪽이 이제 2차 산업이죠. 2차 산업도 이 하드웨어나 로보틱스하고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뭐가 됐냐면 우리가 제조업 왜 지금 미국에서 뭐 마스가나 제조업을 다시 일으킬 자신도 있고 왜 그쪽으로 투자를 하냐면 왜냐하면 예전에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 게 당연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 미국 같은 데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캐파가 작았었습니다. 어찌됐든 얘네들은 낮은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해외로 나갔는데 지금은 이 로보틱이나 인공지능 덕에 완전히 자동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야 제조업 직접 해도 되겠는데? 가 됐기 때문에 2차 산업도 미국에 지금 직접 이제 다시 확장하기 시작을 한 거고 이 과정에서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영역이 그쪽에 들어가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3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서비스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3차 산업은 이제 뭐 금융이나 우리가 뭐 금융은 기본적으로 핀테크나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금융하고 3차 산업이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서비스 업종들 우리가 모든 사실은 지금 판매하는 게 서비스 업종 이제 뭐 커피를 팔든 음식 장사를 하든 이런 게 3차 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다 우리 IDC 센터라고 하는 우리 클라우드하고 연관이 돼 있고 얘네들이 여기 엣징 컴퓨터 만약에 포스기나 이런 것들에 뭔가 조금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 뭐 제 사업하고도 연관돼서 그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뭔가 그런 것들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GPU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그렇기 때문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엔비디아의 모든 사업 영역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은 엔비디아는 우리 뭐 인텔도 대단한 기업이고 하긴 하지만 인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CPU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퀀텀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데 퀀텀 컴퓨팅은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퀀텀 컴퓨터를 가게 커피숍에서 다 놓고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들하고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분야하고는 이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4차 산업혁명하고는 사실 큰 좀 상관이 없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4차 산업혁명하고 직결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예, 50분 채웠습니다. 50분까지 했네요, 지금. 요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얼마든지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이런 뭐 관련된 기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되고, 자, 10분 정도 지금 강의 시간 남았는데, 질의응답을 하죠. 또 이렇게 들으시다가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 듣다가. 자, 이 정도 강의 내용을 끝내고,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네, 질문 충분히 10분 동안 하실 수 있겠네요. 혹시 뭐 들으신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팔란티어 온톨로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팔란티어는 따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팔란티어나 온톨로지에 대한 거는 너무 잘 모르시죠. 사실 일반인들이 그 팔란티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아시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어, 기술적으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깊게 들어가야지. 기술적으로 깊게 들어가야지 그 기업이 뭐 하는지 알 수 있고, 제가 쉽게 표현을 좀, 팔란티어를 쉽게 표현을 드리면 뭐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면, 그냥 어, 만물 박사인데, 만물 박사인데 아주 자유로운 프리랜서 만물 박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한 군데 얽매이지 않는 프리랜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뭐 도구로 따지면 그냥 우리 과학상자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기업이 하는 주요 목적은 뭐냐면 당신네들이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이 기업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예요. 팔란티어.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뭐 기사 나오거나 그런 무슨 뭐 미국의 방산 기업이나 뭐 이런 것처럼 레고랑은 다르죠. 레고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레고는 자 이거 있으니까 레고를 주고 당신들이 조립해요라는 거고 팔란티어는 뭐냐면 그냥 갓난아기들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 갓난아기 말을 잘 못하는 애한테 찾아가서 야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네 꿈이 뭐야? 내가 네 꿈을 이루어줄게 라고 하는 게 팔란티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보통 그런 아가들한테 찾아가면 어떻게 써요? 아가들이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모르는데 그냥 당장의 근본적인 건 얘기하죠. 뭐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 나 배고파요. 그러면 배가 고파? 그래 알았어. 배가 고프면 네가 나한테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너는 지금 뭘 먹고 싶은지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나 뭐 먹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내가 네가 뭐 먹고 싶은지부터 내가 쭉 나열을 해줄게. 그러면 뭐 A 짜장면, B 라면 뭐 이렇게 뭐냐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기업들.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하는 건 뭐냐면 주로 니즈가 없는 기업들인데 기업들이 찾아가서 당신네 기업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 문제 없는데? 우리 기업 잘 나가. 근데 사실은 내부에 썩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팔란티어는 원래 그런 데 가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주는 역할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그런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가 됐든 일종의 해결사 같은 겁니다. 그냥 아무 데나 찾아가가지고 당신네도 문제 없어요. 뭐 구멍가게도 찾아가는 겁니다. 구멍가게 가져가서 뭐 장사 잘 되세요? 뭐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구멍가게 아줌마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와서 우리 구멍가게에 와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고 있으면 그래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봤을 때 뭐 사람들이 AI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럼 뭐 AI 관련된 거 뭐를 팔려고 하는데 사람들 우리 가게 와서 안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팔란티어는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부터 해서 하나씩 다 분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방법론들을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이 갑자기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게 필요했네 라고 해서 팔란티어랑 계약을 하고 팔란티어한테 맡기고 팔란티어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지금 방산업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미국 국방부 가가지고 야 니네들 문제 많을 것 같은데 문제 얘기해. 그럼 국방부에서 미쳤냐? 우리가 왜 니한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발란티어는 뭐 나름대로 이제 솔루션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럼 야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 국방부 니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어 없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제안을 하고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뜨끔한 게 또 있겠죠. 그러면 야 이거를 얘네들 해결할 수 있나? 그러면 이제 슬며시 또 물어보는 거죠. 야 니네들 이런 거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제 그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하고 그게 팔란티어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하는 특징. 그래서 팔란티어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하는 기업인지 몰랐던 거지만 지금 그렇게 계속 그 솔루션을 이런 이제 온톨로지라는 어떤 그런 플랫폼 자체가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레고랑 비슷하게 볼 수 있죠. 이제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란티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지들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모르고 문제 자체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레고처럼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야 네가 한번 이거저거 해봐. 그럼 지들이 막 이렇게 해보다 보면 야 우리 이게 잘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왜 못 쓰고 있지? 그럼 그런 거부터 해서 거꾸로 또 이제 계속 팔란티어한테 피드백을 주고 팔란티어는 그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다 보니 이제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 문제 솔루션들이 그 작은 단위로 쪼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런 뭐 금은방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야, 금은방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근데 저기 보니까 뭐 무슨 공장인데 야, 공장도 갑자기 금은방에 이 솔루션을 똑같이 써도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어디든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을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큰 솔루션처럼 된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온톨로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도 다 포함되죠, 지금은. 이제 팔란티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문제 해결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경쟁자가 어떤 경쟁자냐면 경쟁자는 모든 사람이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옥스컵을 만든 것도 팔란티어 같은 기업을 만들고 싶었던 거고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경쟁자라고 안 보일 수도 있죠. 안 보일 수도 있죠. 왜냐면 제가 하는 건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제 친구들 할 수 있고. 그럼 뭐 싸움이냐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마케팅 싸움이 되는 거죠. 누가 더 마케팅을 잘하고 누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누가 더 고객을 빨리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팔란티어랑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는 뭐겠어요? 팔란티어는 크기 때문에 그 큰 조직이 내부의 직원들을 물론 뽑아서 열심히 돌리겠지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틈들, 제가 1대1로 얘기하는 작은 회사들을 그 회사에서는 매출이 작기 때문에 가져가지도 않을 거고 굳이 신경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게 쪼개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전쟁으로 따지면 국지전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제 나와바리는 항저우에서 시후치라는 작은 나와바리인 거고 팔란티어는 나와바리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국지전 저기 어디서 조그만 데서 싸우는 건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팔란티어는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시장을 저희는 이제 작은 기업들이 작은 팔란티어 같은 애들이 많이 이제 생겨날 거고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런 작은 소프트웨어를 얼마든지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좀 시간을 잡고 설명을 드리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네, 엔비디아 관련된 거. 엔비디아 시간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3분 남았습니다. 저 그냥 1시간에 끝낼 거예요. 왜냐면 이거 길어져 봤자 다들 보지도 않고 그 유튜브에 이렇게 평균 시청 시간 보면 제가 3시간짜리 하면 진짜 길게 보신 분들은 한 15분 보시더라고요. 15분 보고 끊고 그래서 길게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한 3분 남았기 때문에 3분 동안 편하게 말씀 나누고 딱 시간 맞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궁금한 거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엔비디아 온톨로지, 또 팔란티어, 그리고 다른 것도 뭐 있으신가요? 아, 2번씩 보세요. 2시간, 3시간짜리 2번씩 보시다고요? 그럼 너무 피곤했을 텐데. AMD 쿠다 포팅 가능하다는 거 과장된 이야기죠. 아니, 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AMD가 본인들이 쿠다 스펙을 가지고 와서 쿠다 스펙대로 본인들의 스펙을 잘 구성해 놨으면 그런 거는 포팅 가능한 건 뭐 문제도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관련된 뭐 컴파일러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중간에 미드웨어를 본인들이 개발을 하면 편하게 되겠죠. 그렇게 플랫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남이 잘하고 있는 거를 배척을 하면 안 되고 남이 잘하고 있는 걸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서 뭐 그게 법적으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쿠다를 그대로 가져와서 AMD에 쓰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포팅을 중간에 이제 한번 미드웨어를 통해서 포팅하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AMD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본인들한테도 이득이 되죠. 그런 포팅도 잘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 걸 잘 못하는 친구들이 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텔이 그 모양 그 꼴아진 겁니다. 지들이 독고 다이로 하다가는 혼자 뭐 독고 노인으로 다이를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텔이 뭐 앞으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종목 추천은 아니지만, 네, 종목 추천은 아니지만 엔비디아는 저는 항상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항상 매수입니다. 매수. 돈 있으면 사세요. 떨어져도 사고 오르도 사고 그냥 사십니다. 사시고 팔 때만 본인이 항상 산 거 기준으로 파시고. 저희 준호 이제 3.0 잘 활용해서 한번 투자하시면 준호 광고 영상 만들어요. 이거. 지금 준호 광고 영상 이제 마케팅 영상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AI 이 많잖아요. 뭐 베어 3도 있고 지금까지는 베어 3가 잘 뽑더라고요. 그래서 베어 3로 준호 우리 영상 만들고 있는데 자, 하여튼 네, 준호도 내일부터 한번 잘 사용해 봐 주시고 네. 메일이요. 메일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저 끝나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됐네요. 열심히 해요. 자, 내일 건강하셔야 되니 저도 이제 몸을 좀 신경 써야 되고 해서 일찍들 쉬시고요.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예, 작가님도 들어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나겠습니다.